진수가, 제발 도망가지 마. 나야, 네 남편. 임신 5개월 무렵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아내를 다시 만난 건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고시원에서 짐을 끌고 나오던 그 아내는 또다시 만삭이었습니다. 제 아이를 가진 채 사라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 뱃속의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3이고 이름은 그냥 진우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 손에서 자랐다고 하면 다들 안쓰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안쓰러운 건 맞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은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 인생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진실이 가장 뜻밖의 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11살 때 부모님이 지방 출장길의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고 두 분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도 꽤 큰 액수였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그때 저는 알 길이 없었죠. 11살짜리가 보험금 액수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꽤 든든하게 남겨주셨다더라라는 말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저보다 17살이 많았던 큰 누나, 그러니까 윤희 누나가 그날부터 제 보호자가 됐습니다. 누나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린 상태였는데 부모님 장례를 치르자마자 자기 집으로 절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네 보호자는 나야. 부모님 대신 내가 널 키울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애한테 그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누나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매형도 좋은 사람이어서 절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줄 알았고요. 매형은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 몇 년은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누나는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긴 했지만 그 통장과 도장을 전부 본인이 보관하면서 어린이가 관리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매년 한 번씩 저를 앉혀놓고 이번 연도 상가 임대료는 이만큼 들어왔고 보수공사에 얼마가 나갔고 네 학원비랑 생활비로 얼마가 나갔다는 식으로 손으로 적은 장부를 보여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정산인 줄 알았죠. 숫자만 보여주면 그게 사실인 줄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누나는 건물 관리는 복잡하니까 누나가 계속 봐줄게.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며 통장과 도장을 단 한 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의심 없이 그러려니 했고요. 대학도 누나가 골라줬고 전공도 누나가 골라줬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누나는 그런 거에서 밥벌이 되겠냐며 단번에 무시했고 결국 저는 누나가 원하는 대로 회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도 누나의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 누나가 미리 손을 써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그게 누나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동생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은 누나라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때 잠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 여자를 만나보더니 쟤는 너한테 어울리는 애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만에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헤어지게 만들었느냐고요? 그 여자친구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 진우는 내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세요. 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때도 화를 내지 못했어요.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정말 누나의 그림자 안에서만 숨을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나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였고 누나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였습니다. 제 안에는 제 판단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죠. 36, 저는 작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래처로 납품을 나갔던 한 카페에서 진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카페의 바리스타였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과 직원으로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카페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고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커피 말고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진숙이는 잠깐 웃더니 단골 손님이시니까 한 번만요. 라고 답해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숙이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혼자였습니다. 형제도 없었죠. 하지만 저도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쓰럽다는 생각보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숙이는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게 기억나네요. 진우 씨,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누나가 진우 씨 인생을 너무 많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 누나는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부모 없이 키워줬으니까 미안해서라도 그래라고 누나를 변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변호였죠. 진숙이는 그럴 때마다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는 그때부터 이미 누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사람이 될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진숙이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누나에게 알렸습니다. 누나,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데? 집안은 뭐하는 집안이고 부모님은 안 계셔.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해. 부모도 없고 카페에서 알바하는 애를 결혼 상대로 데려왔다고? 진우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나 만나려고 그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나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누나, 나 40이 다 됐어. 내 결혼은 내가 정할게. 그게 누나와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누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숙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고 하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어코 진숙이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시댁 어른들한테 예의 똑바로 지켜라. 부모 없이 자란 게 흠 안 잡히려면 더 잘해야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결혼식장에서 차마 누나에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숙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고요.
신혼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누나가 가끔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누나 집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차렸기 때문에 직접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크게 조급해하지 않았지만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제가 정자 운동성이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희는 상해 끝에 난임 클리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정자의 상태가 괜찮을 때 냉동 보관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앞으로 자연 임신이 어려워지더라도 시험관 시술에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보조 생식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동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제 정자를 냉동 보관하고 부부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만일을 위한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숙이는 이 이야기를 누나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형님이 아시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가볍게 여겼지만 지금 와서 보면 진숙이는 그때 이미 누나라는 사람의 본성을 저보다 훨씬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도 누나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눈을 피해 누나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누나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출근한 시간이라 진숙이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가 내 동생 집에 오는데 연락을 왜 해야 되니? 너 살림하는 거 좀 보자. 누나는 집안 곳곳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먼지를 확인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든 반찬을 일일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 진우 이런 거 먹이면서 살림한다고 할 수 있어? 가르쳐줄 엄마도 없으니 어쩔 수 없나 보네. 죄송해요, 형님. 이제 막 신혼이라 아직 손에 안 익어서요. 차차 배워갈게요. 차차는 무슨 결혼했으면 바로바로 해야지. 가르쳐줄 어른도 없이 자랐으니 이럴 줄 알았어. 진숙은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진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그날 있었던 일을 다른 경로로 전해 듣게 됐죠. 그 후로 누나는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을 귀신같이 알아내서요. 어느 날은 진숙이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다그쳤다고 합니다. 여자가 늦게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되겠니? 우리 진우 밥은 챙겨주고 나간 거야? 오늘은 진우 씨가 회식이 있어서 저도 친구 좀 만나고 왔어요. 핑계는 너 친구라는 게 어디 있긴 하니. 결혼식에도 하객 몇 명 없던 애가.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그때마다 누나는 저한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진숙이 좀 챙겨주려고 갔던 거야. 진숙이가 잘 적응 못할까봐 걱정돼서. 너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누나가 대신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진숙은 제가 누나 얘기를 꺼내면 늘 별일 아니에요. 형님이 저 신경 써주시는 거죠.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숙은 그때부터 이미 저와 누나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아서 혼자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에는 더 심했습니다. 첫 명절, 진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상에 올라온 음식을 보더니 젓가락으로 전 하나를 집어들고는 바로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니? 간이 이게 뭐야? 조상님께 올릴 음식인데 이렇게 짜게 만든 음식을 올려?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죄송해요, 형님. 제가 간을 잘 못 맞췄나 봐요. 다시 해올게요. 됐어. 이미 늦었어. 다음부터는 미리 좀 배워서 와. 진숙은 결국 명절 내내 부엌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척 어른들이 좀 쉬라고 해도 누나가 옆에서 쟤는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라며 계속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차 안에서 진숙의 손등이 빨갛게 부르터 있는 걸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왜 이래? 하루 종일 물에 손 담그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누나가 너무 일을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저는 그때도 진숙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정말 누나의 행동을 의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진숙이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로 작은 디저트 공방을 차려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누나는 펄쩍 뛰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살림이나 똑바로 하지. 너 그러다 진우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누나, 진숙이가 모아둔 돈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야. 내 돈 안 들어가. 모아둔 돈이 어딨어? 카페 알바나 했던 주제에. 그 돈도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는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누나는 그 후로도 진숙이 공방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면 그런 업체는 다 사기꾼이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맡기라며 본인이 아는 업체를 강요했고 그 업체는 결국 견적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그런 디저트는 요즘 안 팔린다며 본인 입맛대로 메뉴를 바꾸라고 강요했죠. 결국 진숙은 공방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숙이 혼자 방에서 조용히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좀 속상해서요. 공방 때문에 그래. 누나가 너무 간섭해서? 형님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도 누나에게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누나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나가 절 키워준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는 늘 진숙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누나가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진숙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진숙은 그렇게 매번 혼자 감내했고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누나를 원망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진숙의 인내심이 결국 누나에게는 더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숙이 친정이 없다 보니 명절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누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친정도 없으니까 명절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다른 며느리들처럼 친정 간다고 일찍 갈 일도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누나에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진숙이가 친정 없는 게 약점도 아니고 약점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나와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누나가 내가 너 키운 게 몇 년인데 이런 걸로 나한테 화를 내냐며 서운한 척을 하자 저는 또 금세 누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누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자신이 절 키워줬다는 그 사실 하나로 누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 제가 먼저 사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진숙은 결혼 초기부터 누나의 끊임없는 간섭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째 되던 해 마침내 진숙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누나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누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진짜 내 애 맞아? 너 정자 안 좋다며. 그게 갑자기 자연 임신이 된다고?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누나 특유의 걱정 섞인 말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진숙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호르몬 때문인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진숙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꺼버리는 걸 봤습니다. 누구야? 왜 그렇게 놀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문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하기 정말 싫지만 너를 위해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진숙이가 요즘 수상한 남자 만나는 것 같던데. 내가 우연히 봤어. 카페에서 어떤 남자랑 둘이 손잡고 심각하게 얘기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그걸 헷갈리겠니? 분명히 봤어. 너가 진숙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배신감까지 느껴. 뱃속 애가 진짜 내 애인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너 정자 안 좋다고 그랬잖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숙이의 달라진 태도, 갑자기 휴대폰을 숨기던 모습, 멍하니 눈물 훔치던 모습이 전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 한구석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누나가 매번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분명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 말보다 누나의 의심을 더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나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온 습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나쁜 방향으로 작동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진숙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나가 봤다는데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진숙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거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보라고. 누구를 만났는데 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진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 애가 빚 문제로 힘들어해서 상담해 준 거예요. 손잡은 건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거고요. 사촌이 있었어? 당신 가족 없다고 했잖아. 먼 친척이라 평소엔 연락 안 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는 그 설명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 가족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촌 동생을 만난다니 그것도 손을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의심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숙이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추궁했고 휴대폰을 확인하려 들었고 누나에게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또 그 남자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그때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며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진숙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신 5개월을 갓 넘긴 어느 날 제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숙이의 옷가지와 짐이 전부 사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 찾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미친 사람처럼 진숙이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번호가 아예 결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런 애일 줄 알았다니까. 자기 발로 도망간 거 보니까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지. 진우야, 너 잘 정리한 거야. 액땜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갖춘 채 그렇게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회사는 겨우 다녔지만 퇴근하면 텅 빈 집에 들어가 술만 마셨습니다. 진숙이를 찾으려고 흥신소까지 알아봤지만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잘 모르고 전 직장도 그만둔 지 오래라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운 척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려 했습니다. 진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봐. 지인 딸인데 참하고 좋은 집안이야.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진숙이가 어디선가 무사히 출산했을지, 아이는 건강한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진숙이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그녀가 실종 상태로 1년을 넘기면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미뤘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정리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누나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는 회사 송년회 자리에서 우연히 예전 거래처 카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진숙이가 일했던 그 카페요. 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진숙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아유, 별일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서 진숙 씨를 본 것 같아서요. 많이 야위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옆에 아기는 없이 혼자더라고요. 애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겼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다시 진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필사적으로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며칠 뒤 첫 단서를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시장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진숙이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자를 봤다는 제보를 얻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일을 일찍 마치고 곧장 그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셔터를 내린 가게들 사이로 청소차가 지나가고 빗자루를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며 시장 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모자를 푹 눌러쓰고 큰 마대자루를 끌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형이, 걸음걸이가 분명 낯이 익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루를 내팽개치고 골목 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차도록 쫓아갔지만 좁은 골목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그만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좌절했습니다. 분명 진숙이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잡지 못하니 그게 정말 진숙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지더군요. 다음 날 다시 그 시장을 찾아가 청소용역업체 사무실에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날 도망친 여자가 누구든 제가 쫓아오는 걸 보고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진숙이를 영영 놓쳐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퇴근 후 2~3시간씩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걸 일과로 삼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 사람들이 그러다 몸 상한다고 말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카페 사장님이 말한 동네를 매일 밤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고시원이 모여있는 그 골목을 몇 번이고 오갔지만 막상 찾으려니 막막했습니다. 고시원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 가까이 허탕을 치던 어느 밤, 저는 한 허름한 고시원 입구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여자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야윈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진수가. 여자는 흠칫 놀라더니 짐을 떨어뜨릴 뻔하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도망가지 마. 나야, 네 남편. 진숙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배가 다시 불러있다는 걸요. 게다가 그 부른 배의 크기가 출산을 코앞에 둔 만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만삭인 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진숙이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수척해진 그 얼굴을 보는데 떠나던 날 모습이 갑자기 확 겹쳐지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채 사라졌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진수가 그때 가졌던 애는, 우리 첫째는 어떻게 된 거야? 진숙이의 어깨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억누르는 표정인지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은 못 말해요. 못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은 거잖아. 내 아이야, 나는 알 권리가 있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발 지금은 묻지 말아요. 목소리가 끊길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다그치려다 멈췄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고시원에서 쫓겨나는 판에 무너지도록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진숙이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절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걸. 그날 저는 고시원 총무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 나와서 반값 밀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는 걸 보고서야 그녀가 처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몇 달째 월세를 못 내 쫓겨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밀린 반값을 대신 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진숙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신세가 아니야. 당신 지금 그 몸으로 갈 데도 없잖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안 돼요. 그럴 자격 없어요. 자격이 왜 없어? 당신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애 낳을 때까지는 내가 도와줄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진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출산할 때까지만요. 이 신세는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 저한테 신세를 갚겠다는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집으로 향하는 내내 진숙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질문을 꺼낼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숙이가 어떤 대답을 할지가요. 그렇게 진숙이는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방을 정리해서 내어줬고 저는 매일 퇴근길에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사들고 갔습니다. 진숙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미 고시원 앞에서 첫째 아이에 대해 한 번 물었지만 진숙이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 물어보려 할 때마다 진숙이의 그 눈빛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조심스럽게 돌아서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 가졌던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진숙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나중에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그럼 지금 가진 애는, 애 아빠는 연락 안 해? 진숙이는 그때마다 표정이 더 어두워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못 만날 사람이에요. 저는 그 대답이 더 의아했습니다. 못 만날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진숙이는 끝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끝까지 숨기려는 사람처럼요. 솔직히 그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또다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진숙이와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있더군요. 진우야, 너 미쳤니? 그 여자를 다시 집에 들였다고? 그것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만삭의 배를 한 채로. 누나, 그냥 출산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걱정을 어떻게 안 해. 그 여자 또 너 등쳐먹으려고 돌아온 거야. 너 그 여자한테 또 정 붙으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누나는 항상 진숙이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정작 진숙이가 왜 떠났는지, 첫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위화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진숙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진숙이는 누나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단순히 시누이를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둘째, 어느 날 제가 무심코 그때 사촌 동생이라고 만났다던 그 사람, 지금도 연락해? 라고 물었더니 진숙이가 당황한 얼굴로 그게 사실 사촌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지만 진숙이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라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셋째, 어느 날 진숙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옛날 문자 메시지함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었는데 누나 번호로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못 봤지만 마지막 줄에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다시는 진우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진숙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었다는 뜻이었고 그것도 위협에 가까운 내용이었으니까요. 넷째, 진숙이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신혼 때 다녔던 그 난임 클리닉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진숙이에게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에게 갑자기 다그치듯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누나의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숙이가 사라지기 직전 누나가 며칠 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나가 건강검진을 받느라 바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시기와 진숙이가 사촌 동생을 만났다던 시기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설마 누나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이의 출산 예정일을 보름 정도 앞둔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저는 회사 일로 누나가 사는 동네 근처 거래처에 들렀다가 마침 점심시간이라 누나에게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평소와 다르게 당황한 목소리로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거래처 근처 식당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건너편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누나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무언가 서류 같은 걸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남자는 예전에 저희 회사 인근에서 흥신소 간판을 걸고 있던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지나치려다가 누나가 그 남자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누나의 등 뒤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저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쪽은 확실히 알아봤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이라니 무슨 병원을 말하는 건지, 누나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듣고 싶었지만 자칫 들키면 모든 게 어그러질 것 같아 차마 자리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고 다행히 누나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대로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나가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위해 무슨 병원과 관련된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는 그때까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진숙이의 출산일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결국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진숙이의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진숙이가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다가 황급히 종이를 숨기는 걸 봤습니다. 뭐 적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메모예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진숙이가 갑자기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며칠 일렀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진숙이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누군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누나였습니다. 누나가 여기 어떻게 왔어? 내가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다 싶었어. 혹시나 해서 왔더니 역시나네. 그 여자가 애를 낳으러 온 거야? 누나,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비켜줘. 저는 누나를 지나쳐 진숙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나도 끝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분만 대기실 앞에서 누나는 진숙이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거 낳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해. 진우야, 너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또 너 등쳐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진숙이는 산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도 똑똑히 누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더 이상은 안 돼요. 첫째 때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이러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째 때 그런 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진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첫째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진숙이는 대답 대신 산통에 몸을 웅크렸고 간호사들이 빠르게 그녀를 분만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방금 들은 말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 첫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는 누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진숙이는 지쳐 보였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저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산모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출생신고용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친부 확인 절차는 이미 마치셨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친부 확인이요?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네, 산모님께서 시술 전 미리 동의서 확인을 요청하셔서요. 김진우님 맞으시죠? 예전에 사모님과 함께 본원에서 정자 냉동 동의서를 작성하셨던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번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술이라니요? 무슨 시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산모님께서 몇 달 전 본원에 다시 내원하셨어요. 예전에 부부 두 분이 함께 냉동해 두신 정자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공수정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혼인 관계였을 때 작성하신 동의서의 배우자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숙이가 떠난 이후 저도 모르는 사이 혼자 병원에 찾아가 우리가 신혼 때 냉동해뒀던 제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진숙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저 사실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우 씨한테 또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첫째 아이 얘기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첫 번째 임신과 지금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걸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형님이 저를 끝까지 쫓아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을 나온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일단 근처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방을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형님과 딱 마주쳤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흥신소를 통해 미리 미행을 시켜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흥신소 직원이 진우 씨가 사촌 동생이라고 오해했던 그 남자예요. 카페에서 제 손을 잡았던 사람이요. 형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은 거였어요. 진우 씨가 절 의심하게 만들려고요. 진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진우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뱃속에 애를 지우고 깨끗이 사라져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형님이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막으시다가 제가 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렀어요. 모텔 비상계단이 워낙 좁고 가팔랐거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이는 그날 잃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첫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한테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고였지만 어차피 잘 됐다. 내가 진우 곁에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너 하나 사라지면 다 조용해진다고요.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진우 씨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진우 씨가 형님이랑 의절할 게 뻔했고 그러면 평생 형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진우 씨가 얼마나 무너질지 무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고가 제 부주의 때문이라고 자책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누나가 당신을 쫓아와서 협박하다가 생긴 일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그냥 제가 다 부족해서 벌어진 일 같았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저는 도저히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낸 채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용기를 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함께 냉동해뒀던 정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우 씨와 저 사이에서 다시 한번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설령 진우 씨가 모르더라도 그게 제가 그 죄책감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진숙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네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내내 무서웠어요. 형님이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진우 씨가 출산 예정일을 얘기할 때마다 혹시 형님이 그 병원까지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병원에서 나을지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흥신소 직원처럼 생긴 남자와 마주 앉아 병원 쪽은 확실히 알아봤어요? 라고 묻던 그 장면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누나는 우리가 어느 병원에서 출산할지 흥신소를 통해 미리 알아낸 거였어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누나가 그 병원에 딱 나타날 수 있었던 게 다 그 이유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놔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메모 쓰고 있었던 거야? 진숙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하다가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진우 씨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있었던 일들, 첫째 아이 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적어뒀어요. 진우 씨가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해서요. 제가 왜 떠났는지, 왜 그렇게 오래 말하지 못했는지. 진숙이는 환자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내 저한테 건넸습니다. 빼곡하게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그걸 써내려갔을 진숙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잃은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혼자 병원을 찾아가 인공수정을 받은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제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였던 겁니다. 진수가 그동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뎠다는 거야? 첫째를 잃은 슬픔도 고시원 돌아다니며 혼자 버틴 것도 또다시 임신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한 것도. 진숙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100% 진우 씨 아이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있는 진숙이와 갓 태어난 제 딸을 번갈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만실 밖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빨리 나와봐. 저는 분만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마주한 순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 이야기 좀 해. 저는 누나를 병원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숙이 쫓아가서 협박하고 그러다 진숙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첫째를 유산했다는 거 사실이야? 누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진숙이가 다 말했어. 누나가 모텔까지 찾아가서 아이 지우라고 협박했고 그러다 몸싸움 비슷하게 됐고 진숙이가 넘어져서 애를 잃었다며. 그거 사실이야 아니야? 누나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갔다? 근데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때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어. 너 정자 안 좋다고 했잖아. 그 애가 진짜 네 애인지 누가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나,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내 아이였어.
내가 평생 만나보지도 못한 내 아이였다고.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 인생 망치기 전에 내가 막은 거라고. 저는 그 순간 평생 누나에게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가 진짜 날 위해서 그랬다고?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누나가 정말 날 위한다면 내가 행복한 걸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 아이까지 그렇게 잃게 만들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단순히 과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올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협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의심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누나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누나와의 지난 30여 년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문득 누나가 매년 보여주던 그 정산장부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종이들이 이제 와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항목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누나를 믿어온 근거가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리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곧장 누나가 예전에 관리하던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셨다던 그 상가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임대차 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찾으러 자리를 비운 그 몇 분이 저에게는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 문제도 없다면 저는 그냥 제 의심이 부끄러워질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임대차 계약 현황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서야 겨우 첫 줄을 읽어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며칠 뒤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으로 확신이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육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예전에 부모님 유산 관련 서류를 보관해뒀던 박스를 찾으려고 본가 창고에 들렀습니다. 누나가 결혼 전까지 보관해주다가 제가 독립할 때 일부 서류를 챙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스를 정리하다가 낯선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통장 하나와 그 옆에 묶여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이었습니다. 통장 명의는 누나 이름이었지만 첫 페이지에 적힌 계좌 개설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마다 임차인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된 그 계좌번호가 통장 표지에 적힌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통장 안에 입출금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제가 11살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임대료 입금 내역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출금 내역도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출금 항목 중에 제 학원비나 생활비라고 보기엔 너무 큰 금액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 자재대금, 유학원 송금 같은 메모가 적힌 출금 내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관할 세무서와 거래은행,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계좌 거래 내역과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맞춰보니
모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제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누나는 임대료가 제 몫으로 들어와야 할 건물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했고 제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도 관리한다는 면목으로 인출의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성인이 되어 제 몫을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제 앞으로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보험회사에도 연락해 부모님 사망보험금 지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받은 자료에는 보험금이 분명 제 명의로 지급된 사실과 당시 법정 대리인이었던 누나가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가 제 학비나 생활비가 아니라 누나 부부의 사업자금, 부동산 투자, 그리고 누나 자녀들의 유학비였습니다. 매형의 자재 회사가 한창 어려웠던 시기와 그 인출 시기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평생 누나가 날 위해 희생했다고 믿어왔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누나가 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가로채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나가 그토록 제 결혼을, 제 연애를,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한 과보호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제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차리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제가 부모님 유산 문제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걸 누나는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닙니다. 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재산이 본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보입니다. 당시 자금 흐름만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문제는 공소시효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추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진숙이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모텔 이름을 알아냈고 저는 그 모텔의 CCTV 보관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 모텔은 영업용 CCTV 자료를 비교적 오래 보관하는 곳이었고 저는 사정사정에서 당시 영상의 백업 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내부 복도 CCTV에 누나로 보이는 사람이 진숙이로 보이는 사람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진숙이가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휘청이며 넘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변호사와 함께 다시 확인했고 변호사는 이걸 토대로 진숙이가 당한 일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들고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다 알아냈어. 보험금이랑 상가 임대료 빼돌린 거, 그리고 진숙이 쫓아가서 협박한 거, 그래서 첩제 잃게 만든 것까지 전부 다. 모텔 CCTV도 확보했어. 누나는 한참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건 다 내가 너 잘되라고. 잘되라고 내 부모 유산을 가로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협박해서 쫓아내고 내 아이까지 잃게 만들었다고? 누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누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되 누나가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한다면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요. 누나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과 모텔 CCTV 영상까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시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누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나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는 갑자기 너를 책임져야 했고, 그러면서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했어. 그때 남편 사업이 너무 어려웠고, 내 돈을 그냥 잠깐 빌려 쓴다는 게 어쩌다 보니. 그게 30년이야, 누나. 30년 동안 한 번도 돌려줄 생각 안 했잖아.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까지 막았잖아. 진숙이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서 내 첫 아이까지 잃게 만들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누나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다른 여자한테 의지하면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솔직히 네가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 언젠가 부모님 재산 문제를 직접 들여다볼 거란 게 두려웠어. 그래서 그 여자가 네 곁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 처음엔 그냥 헤어지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 여자가 끝까지 버티니까 나도 점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누나는 처음부터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존재로 남고 동시에 자신의 횡령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 저를 통제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점점 더 필사적으로 결국 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지경까지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누나, 나는 평생 누나가 내 은인인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사실은 누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둑이었고 내 아이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사람이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누나는 그동안 빼돌린 임대 수익과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 전액을 분할로 돌려주기로 했고 앞으로 상가 임대 관리권도 안전히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진숙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도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형은 그 과정에서 누나와 크게 다퉜다고 하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나의 근황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의 일부를 되찾았고 그 돈으로 진숙이와 아이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진숙이에게 다시 청혼했습니다. 진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둘이서만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첫째도 절대 잊지 말자.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진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혼도 못한 채 긴 시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결혼식에는 누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숙이가 일했던 카페 사장님,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딸아이의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첫째 아이를 잃었던 그 계절이 되면 둘이서 조용히 꽃 한 송이를 함께 놓아주러 갑니다. 비록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저희에게는 분명히 존재했던 소중한 생명이었으니까요. 지금 하은이는 5살이 됐습니다. 진숙이는 그동안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넘어 카페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작은 회사를 차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신기하게도 일도, 가정도 더 잘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누나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저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합니다. 누나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오랫동안 가족이니까
날 키워준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숙이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첫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끝내 혼자 견뎌내면서도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고 둘째 하은이를 지켜내고 결국 다시 제 곁으로 돌아다 줬다는 것.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택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